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이번 주말 안에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라우이 총리는 조만간 구제금융은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죠. 스페인 국민도 긴축은 반대하고 있고 이제 곧 지방선거는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라우이 총리 입장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 문제도 좀처럼 채권단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유로존 이슈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이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성적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에 유럽 증시, 독일과 영국 증시가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상승세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징검다리 휴일을 모두 마치고 돌아온 국내 투자자분들 오늘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봐야 할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들 강동석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민간 고용과 또 서비스업 지표 등이 예상보다 개선돼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경제 지표 개선으로 상승하던 뉴욕 증시는 장 막판까지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선전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예상 밖으로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9월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또 민간 고용 지수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와 또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 재정 위기를 다소나마 완화시켰습니다. 반면에 컴퓨터 용품 제조업체 휴렛패커드는 올해 실적 전망을 실망스럽게 내놓아 이날 증시 전반을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했고 휴렛패커드 주가가 1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09%, S&P 500 지수는 0.36%, 나스닥 지수도 0.49%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스페인 구제 신청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또 미국 지표 호조에 따른 투심 회복 속에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는 희소식이 날아들면서 구제 금융 신청을 미루고 있는 스페인을 둘러싼 우려가 다소 희석됐습니다. 종목별로는 유럽 2위 저가 항공사인 이지젯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3.5% 급등했고 또 영국 제약그룹인 BTG 역시 매출 전망을 상향하면서 9% 폭등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과 독일은 각각 0.28%, 0.22% 상승한 반면 프랑스는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고 원유 재고가 줄었지만 중국 등의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의 9월 서비스업 PMI가 53.7에 그쳐 전월보다 하락했으며 유로존의 서비스업 PMI는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종가보다 4.1% 떨어진 배럴당 88.14달러의 거래를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8월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금값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12월 인도불 금은 전날 종가보다 0.2% 오른 온스당 1,779.8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 밖으로 개선되면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9월 서비스업 지수가 55.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53.7보다 높은 것은 물론 시장 예상치 53.2도 상회했습니다. 신규 주문은 53.7에서 57.7로 크게 개선됐으며 경제활동지수도 55.6에서 59.9로 급등했습니다. 제품 가격 지수 역시 64.3에서 68.1로 올랐지만 고용지수가 53.8에서 51.1로 악화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과 소매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조업 경기 역시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이 예상 밖으로 개선됐습니다. 민간 고용 조사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9월 미국 민간 순고용이 16만 2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14만 명을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포함한 재화생산 부문에서 18,000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직원 수 500명 이하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면서 소비 심리와 지출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 고용 개선으로 이틀 뒤 발표된 노동부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8월 9만 6천 명 늘어났던 비농업 취업자 지수가 9월에는 12만 8천 명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퓨렉패커드 주가가 순익 전망 하향 조정에 9년 저점까지 급락했습니다. HP는 2013년도 회계연도 주당 순익을 3.4에서 3.6달러로 전망했는데 이는 시장 평균치 전망치인 4.16달러를 크게 밑도는 예상치입니다. 발표 후 HP 주가는 급락했고 12.96% 하락 마감하면서 2002년 11월 이후 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휘트먼 CEO는 HP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 우려감을 더했습니다. 리서치 업체 IDC에 따르면 PC 시장은 올해 1% 미만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저조한 확장세입니다. HP 발표 여파에 PC 업체 델도 4.75% 동반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스페인의 우려로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이날 이 고용지표 그리고 글로벌 증시 투자 심리를 돌려놓은 건 미국의 바로 고용지표 이런 경제지표 발표였는데 예상보다 좋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강동석 아나운서가 네. 수치는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내용에서 시사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55.1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인 53.4도 상회한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세부 항목을 보면 고용지수는 좀 부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9월 ISM 제조업지수의 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조업지수에서도 고용수치가 역시 부진한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조업 경기나 서비스업 경기에서 미국의 고용 수치는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미국의 경기 수준을 판단하는 경기 지표로서 이 서비스업은 전기나 통신, 그다음에 소매나 유통, 건설과 의료, 금융업종을 모두 통괄하기 때문에 미 경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90%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용이 좀 늘어나야 현재 연준이 추구하고 있는 QE3에 대한 효과도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다소 부진한 면이 오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민간 고용사인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사가 발표하는 9월의 민간 고용 수치는 16만 2천 명으로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8월 수치 18만 1,000명보다는 다소 떨어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보다는 이제 내일 발표될 정부의 비농업 부분 고용 수치가 가장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달 8월 수치에도 ADP사의 민간 고용 수치가 18만 1,000명 증가하면서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9만 6천 명밖에는 8월 수치가 올라오지 못하면서 10만 명을 하회하는 다소 부진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ADP사의 고용 수치의 증가 효과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긴장의 끈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연휴를 마치고 어찌 보면 본격적인 10월 증시를 준비해야 할 텐데 이번 주 남은 이벤트와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징검다리 휴일로 네. 이번 주의 주요 내용들을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금리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ECB가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밤이 될 텐데요. ECB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고요.
영란은행도 내일까지 오늘부터 금통위가 개최가 됩니다. BOJ, 일본중앙은행도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게 되는데요. 역시 이제 ECB는 OMT 프로그램,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이미 내놓은 상태라 특별히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란은행도 지난 7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500억 파운드 더 늘린 수치인 3,750억 파운드의 유지 내용, 이것이 좀 더 증대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2.7%가 올라가면서 현재 목표 타겟팅 수준인 2%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다소 불안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달에 BOJ는 10조 엔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증액하면서 80조 엔으로 증액을 했습니다만, 앞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 효과는 엔고 추세를 저지할 수 있는 소극적 효과밖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달러와 엔의 움직임을 보면 그대로 엔고 현상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BOJ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달러를 매입하겠다라는 내용까지도 현재 검토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금통위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이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스페인을 둘러싼 이슈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구제금융을 받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면 ESM도 공식 출범될 텐데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간밤에 한번 네. 라오이 총리가 또 발언을 했죠. 네. 당장 뭐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매모호한 수치로 나와서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스페인이 좀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대로 현재 라오이 총리가 이를 현재 가져가는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구제금융에 대해서 신청을 거부하는, 되도록이면 늦추려는 부분은 구제금융에 부속되는 강력한 긴축 이행의 숙제들, 이런 부분이 그 걸림돌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21일 갈리시아 스페인 지방 정부의 선거 이 이후에 아마도 그 전면적인 구제금융의 내용들이 조금 더 시장에 들이올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스의 실사보고서가 현재 8일 날 나온다라고 지난달까지 얘기가 됐는데, 네. 1일 날 트로이카와 그리스의 실사단이 또 세부한 내용을 놓고 현재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금융, 2차 구제금융 310억 유로는 예정대로 집행은 되겠지만, 실사단의 실사보고서의 내용이 예정대로 8일 날 나올지는 다소 불투명하고요. 또한 8일 날 EU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있고, 18일과 19일에는 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8일에는 유로 안정화기구가 첫 이사회를 열면서 유로 재정안정기금의 내용을 이제 흡수하는 형태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스페인 이야기를 해보면 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달리 무디스가 집계한 스페인 은행권의 자본 부족금은 1,000억 유로가 넘는 것으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네. 결과에 대해서 화요일 날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서 무디스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렸죠.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이제 무디스는 봤는데요. 이에 대한 무디스의 자체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이 은행권의 자본 부족 부분은 최대 1,050억 유로 정도를 현재 상정을 하고 있고요. 최소는 700억 유로 정도는 그 소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약 593억 유로를 상정을 했는데요. 현재 무디스는 이 그 수치를 산정하는데 핵심 자기 자본 비율을 6%로 적용을 했는데, 바젤3가 요구하는 수준, 적정 수준인 8%에 상당히 미달한 수치라 이 정도 수치보다는 더 자본이 소요될 것이라고 현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스페인의 은행권의 자본 부족분 내용은
스페인 정부의 집계 결과와 무디스의 평가 내용 이런 부분이 이달 내에 무디스의 스페인의 신용등급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이제 국채 가격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에 들어갈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열리는 우리 금통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커진 건데 이번 금리 인하 배경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한 달 전에 네. HB 빌리턴의 호주 광산 투자 보류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그 철광석 가격의 하락이 지난 2일 호주 중앙은행이 결국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카드로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굳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특히 철광석과 농업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 수치에 호주 경제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동향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 지표로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호주가 현재 글렌 스티븐스 총재가 발표하는 내용에 따르면 내년에도 경기 부진이 지속될 예정이고 특히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현재 노심초사하는 부분을 저희가 목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전일장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즌베스트 심규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볼 텐데요. 스페인의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지표가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심규현 대표님,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보죠.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세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상당히 좀 제한되는 모습 보였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경제 지표가 그래도 상승 탄력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0.09%, 12.25포인트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13,494.61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6% 상승 흐름 보이면서 1,450.99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나 0.49% 상승 흐름 보이면서 3,135.23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경제 지표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민간 부분 일자리 관련 지표가 상대적인 개선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서비스업 경기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나면서 모처럼 경제 지표에 따른 투자 심리가 증시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스페인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높아졌지만은 별다른 그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유럽 증시까지 말씀드리면 혼조 양상 보였다라는 점, 영국 지수 같은 경우는 0.2% 상승,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0.2%대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0.2%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큰 변동성 없이 계속적으로 좀 횡보하는 움직임 계속적으로 좀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스페인의 우려는 여전했지만 또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었죠. 뚜렷한 방향성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늘 국내 증시 수급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를 토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일단 호재로 나타났는 거는 고용지표와 서비스 지표였죠. 하지만 악재로 나타났던 거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여타 국가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이 그렇게 쉽게 계속적으로 주가에 어느 정도 상승폭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거기 내면에 한번 보시면 일단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원유 생산 자체는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요 자체가 그렇게 크게 못 따라주면서 유가 자체도 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금값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지금 일단은 글로벌 국제유가 자체가 지금 급락을 했는 원인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의 어느 정도 소비 지출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자체가 아직까지 경기 부양 정책이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유가 자체를 어느 정도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한번 빗대서 한번 보시면요. 아직까지 코스피 개별주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개별주,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부품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랠리는 아직까지 여전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어느 정도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붙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국내 증시 역시 관망세가 강했습니다. 거래량도 대폭 줄었던데요. 코스피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분위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심경 대표님, 지난 화요일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였습니다. 0.01% 하락 흐름 보였다라는 거.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대의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 흐름은 지난 거래일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적으로는 코스피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의 발목을 잡는 모습 보였는데, 기관이 1,200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지수 하락의 주 원인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역시나 시장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개인 416억 원대 매수,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닥 0.7% 상승 흐름도 전체적으로 수급의 안정화가 이룬 상승 흐름이 아닌 약간은 테마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어진 상승인 만큼 아직까지는 코스피, 코스닥 약간은 좀 불안한 장세에 지속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볼 텐데 1등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다른 업종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지난 거래일 1.15%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눈에 띄는 상승세 보였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지만은,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대부분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0.7%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해서 우수 장비, 건설, 우수 창고, 통신 업종의 약세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 역시 전기전자 업종 상승, 삼성전자가 1.7%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가능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현대차는 2.1%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였지만은 오히려 기아차는 그동안 빠르게 어느 정도 낙폭과대 인식이 확산되면서 3.4%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밖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1.3% 상승, 그리고 한국전력이 1.4%대, KTNG가 0.2%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기아차를 제외하고는 약간은 경기 방어 업종과 종목 쪽으로 상승 탄력도가 나왔고,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0.5%대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1%, SK텔레콤 1%대, 그리고 LG전자도 1.3%, 그리고 삼성물산도 1%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앞서 말씀드린 상승한 종목 이외에는 대부분 좀 하락폭이 깊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1.7% 정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데는 여러 가지 호재도 있었는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내일이면 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잠정치도 발표가 되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적 잠정치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 시장이 전망하기로는 계속 사상 최대치를 좀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6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승세를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전날 장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됐던 부분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의 판매 재개 소식이 듣겼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조금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조금 더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시는 시선이 좀 좋겠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일단은 그때 뭐 서울경제TV에 아침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일단 125만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신 분들이었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고 다시금 내려올 수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로 지금은 글로벌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좋지 않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선방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은 주도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바라보시는 시각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쉽게 좀 뚫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상승 파동을 넘어가면서 조정은 넣을 만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요. 조금 강력한 상승을 조금 나타낼 수 있다. 대신에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유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IT 부품주도 잘 가는 거겠죠.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코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엔터주, 게임주가 급등했던데요.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디지털 콘텐츠 업종과 그리고 오락문화 업종, 의료 정비 기계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오락문화 업종 말씀해 주셨던 엔터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역시 좀 긍정적인 모습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운송과 유통 비금속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도 역시나 이러한 업종 흐름과 좀 비슷한 양상 속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먼저 SM이 2.1%대 급등세 역시나 보였고 CJ ENM이 3.2%, YG 엔터테인먼트가 12.1% 넘는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위메이드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고 안넷 같은 경우 5.5%대, 메디포스트 1.8%, 그리고 게임비리 5.9%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실적 개선 기대감 높은 파트론 같은 경우도 4%대, SK컴즈 9%대 넘는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멜파스도 6.7%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실적과 약간은 엔터, 테마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도가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반면에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가 1.1%대 하락,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2%대 하락, 그리고 pop스콘텐트 2.1%, GS 홈쇼핑이 1.8%대, 그리고 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덕산 하이메타 같은 경우는 0.7%대, 그리고 인터파크가 1.7%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급락한 종목 이너스를 비롯하더라도 실적 부진 우려가 큰 종목 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즘 카카오톡 게임 열풍이 뜨거운데 이와 관련해서 위메이드 흐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위메이드가 왜 카카오톡 게임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탄력을 받는지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은 위메이드 지금 캔디팡이라고 하죠. 일종의 약간의 퍼즐 게임인데요. 그 회사 이름은 링크 투모로우입니다. 링크 투모로우의 이제 어머니뻘 되는 회사 자체가요, 조이맥스고요. 조이맥스의 또 어머니가 이제 위메이드죠. 그럼 위메이드가 손자를 잘 키우는 형국이죠. 그래서 그런 형국 자체가 좀 나타나면서 어제 일단 전날 상한가를 이끌었고요. 그만큼 지금은 일단은 집안 자체가 지금 풍성합니다. 풍성하고 지금 위메이드라든지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거래량까지 붙으면서 조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지금 2분기 실적을 지나 과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준 반면에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이 됐죠. 하지만 3분기에 실적적인 기대감까지 지금 조금 겹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은 연결 실적적인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YD 온라인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캔디팡을 이제 애니팡을 만드는 회사가 YD 온라인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회원 관리를 해주는 회사거든요. 하지만
뭐 조이맥스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회사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노릴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의 지금은 순환매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집적인 구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만큼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강한 상승세로 동반이 됩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전에 뭐 IT 부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플렉스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FPCB를 만드는 회사죠. 하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왜 이슈가 되냐면 갤럭시 노트 2의 가장 중점적인 기능이 S펜이라고 하죠. 그 부분 자체를 동작 인식이라든지 그 부분을 이제 공급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자체가 플렉스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이슈가 되면서요. 지금 전날 한번 보시더라도 뭐 거의 상한가에 도달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그만큼 지금은 강한 상승세가 좀 동반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감자 자체가 일어났던 게 2009년도에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2009년도에 일어나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큰 상승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래량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 자극인 상승은 가능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주가의 변동치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계좌를 보시면 분명히 플러스권으로 되어 있을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코스피 쪽 확인해 주시죠. 네, 저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 종목 말씀드리면 외국인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860억 원대의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면서 매수해 주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기아차 530억 원대, 신한지주, LG화학, 제일기획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세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NHL, 한국전력, KCC, 제일보직에 대해서 매수세 보이면서 LG화학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보였던 그러한 종목 말씀드리면 먼저 외국인 NHN 그리고 웅진코웨이, 현대모비스, LG전자, 현대차에 대해서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웅진코웨이 그리고 기아차, 신한지주,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에 대해서 매도세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웅진 그룹 관련주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왔다는 점 기억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이 코스닥 쪽 매매 동향도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위메이드,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멜파스, 게임비,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군이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M, 메디톡스, 그리고 CTC바이오,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군이 있는데요. 그만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이 지금 위메이드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실적적인 개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은 증거 없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죠. 꼭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야지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메이드는 좀 다시 봐야 되는 종목군이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매도 상위군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은 메디톡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안랩, 제닉, GS 홈쇼핑 같은 종목군을 들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 그리고 조이맥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을 들 수 있는데 시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1조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조는 분명히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고요. 10만 원 이제 넘는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러면 1조 자체를 눌림목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 밑으로는 한 번쯤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96,800원 자체가 지금의 1조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눌림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 격도가 약간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5일선에 대해 해당하는 곳 자체가 지금 갭이 발생했는데 그 갭 자체를 조금 메꾸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눌림목 공략을 조금 해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서 1조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화요일 코스피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안정된 수익 구조로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네. SK케미컬이라는 종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사실은 이제 8월 달에 한번 이슈 종목으로서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좀 꾸준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러한 그때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은 이제 독감 백신에 대한 임상 승인 부분, 국내에서 첫 세포배양 독감 백신이었죠. 기존의 백신보다 좀 한 단계에서 진보된 백신이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돼서 주가에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사실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자동차 소재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 증가한 부분, 즉 기존에 이제 화학업계 종목들을 좀 보자면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소재 관련, 자동차 분야의 이러한 선전 부분은 어떤 화학업종에 대한 새로운 성장의 대안으로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흡음재 부분, 자동차 소재 관련 부분 바로 흡음재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소리를 좀 흡수하는 그런 흡음재 부분에서 스카이노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 113억 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48억 원으로 한 30% 이상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부분 또 해외 매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유적인 부분을 보자면 현재 지금 자동차 쪽의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견조한 흐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좀 해외에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매출에서의 어떤 증가 부분도 계속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SK가스 부분, 주력 자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LPG를 이용한 폴리프로필렌 사업, 이러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셰일가스 부분과 연관이 되는데 현재 지금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와 관련돼서 LPG 가격도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폴리프로필렌의 어떤 원료가 된 LPG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런 SK가스의 실적의 개선을 우리가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LPG 가격이 9월 달에 톤당 847달러였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톤당 427달러로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련해서 SK가스의 주가도 상당히 좀 빠르게 상승을 했었던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SK가스 부분도 이런 연결 재무제표, 연결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동사의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또 꾸준한 그런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분, 셰일가스 부분, 뭐 생명과학 부분 이러한 부분을 다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기업이다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립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존에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여전히 뭐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를 좀 올려서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수가는 66,500원에서 66,800원, 목표가는 74,000원, 손절가는 6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K케미칼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종목일 텐데요.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이죠. 갤럭시 노트 2 공개라든가 또 2차전지에 대한 부분, 아몰레드에 관련 이런 부분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 SDI라든가 LG화학의 2차전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일전에는 이제 우리가 냉매가스, 여름에는 좀 냉매가스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됐던 것 같고요. 국내에 지금 폭염이 오면서 그러한 냉매 사업이 상당히 원래 적자를 좀 보여줬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매출이 상승을 하면서 흑자로 좀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회성의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주가 상승에 좀 이유는 됐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지만 더 긴 시각에서 보자면 바로 2차전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LiPF6라는 육불화 인산 리튬이죠. 그러한 2차전지 소재가 앞으로 더 주목을 받고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동사를 차트를 있다고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현재 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주가랑은 항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개야 될지 이 부분을 딱 정확하게 시점을
제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개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리튬 이온전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또 발전이 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좀 박스 안에 좀 갇혀있는 구간에서 대형주만 가지고 있을 때 좀 답답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수익률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중소형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장기 이평선 한번 돌파되고 나서 약간의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일 상당히 좀 장대 양봉을 좀 형성을 해주면서 거래량도 좀 유입이 되고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유입이 되는 부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6,900원 전일 종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후성 살펴봐 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이 내년에는 투자, 인력 운용 등에서 보수 경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영 기조를 묻는 질문에서도 10대 그룹 중 8개 그룹이 올해보다 보수적 경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룹 총수의 딸이 소유한 빵집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부당 내부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 징계를 받았습니다. 신세계는 그룹 차원에서 총수 딸 소유 업체를 노골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8거래일간 급락한 대선 테마주 37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한국거래소는 작전 세력이 개입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23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출연 건수는 5등이 289만 2,570억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0대 그룹의 2013년 경영 계획에 대해 서울경제신문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대기업들은 내년도 경영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예, 국내 10대 그룹이 내년에는 투자나 인력 운용 면에서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겠다고 나타났습니다. 내년 경영 기조를 묻는 설문에 10대 그룹 중 8개 기업이 올해보다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선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격적 경영을 유지하겠다는 2개 그룹도 내년도 시설 투자 규모 등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 그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10대 그룹은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공격적 경영을 표방해왔지만 내년에는 경영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대선 이후 정치 리스크가 고조되고 내수 시장 침체가 심화된 데다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겠다고 답한 그룹은 오직 1개 그룹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개 그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응답해서 인위적 인력 감원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10대 그룹은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단행하지 않았는데요. 내년도 경영 여건에 따라 대기업발 인력 구조조정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업종까지 문어발 확장을 해오다 여론의 역풍에 부딪혀서 슬슬 사업을 접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대기업들이 계열사 빵집을 부당 지원해준 사례를 적발했다고 하면서요. 어떤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겁니까? 예,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빵집을 부당 지원하다가 적발된 4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계열사라기보다는 총수 일가가 소유한 빵집을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신세계 SVN이라는 법인인데요. 이 회사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이앤데이와 같은 베이커리, 슈퍼프라임 피자, 그리고 백기한 우버와 같은 식음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만 2,500억 원이 넘을 정도의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부당 지원 방식은 이렇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입점해 있는 총수 일가가 소유한 빵집, 피자집에 대해서 판매 수수료율을 다른 업체에 비해서 낮게 책정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예컨대 데이앤데이 제과 브랜드의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원래 평균 23%를 받았어야 맞는데 이 경우에는 20%로 낮춰졌습니다.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과 같이 시장 지배력이 높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중소기업이 입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신세계나 이마트의 자회사도 아닌 총수 일가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손쉽게 입점하는 데다가 게다가 판매 수수료 특혜까지 받아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해온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공정위가 재벌의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문어발 확장에 대해서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이 신세계 측 반응도 궁금한데요. 앞서 삼성이나 롯데의 경우에는 딸들이 소유한 제빵 브랜드를 팔았는데 신세계 측은 어떤 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예, 신세계 측은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서 일단 반발하면서 과도한 부당 지원은 없었다고 행정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반값 피자를 파는 대신에 수수료를 싸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수수료 특혜는 없었다라는 게 신세계 측 논리입니다. 그러나 총수 일가가 그 빵집과 피자집 지원 과정에서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내부 문건과 회의록에서 드러났고 이 문건을 공정위가 확보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부당 지원 입증 사실에 자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벌가 딸들의 이딴 제빵 사업 진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삼성과 롯데가 해당 사업을 모두 매각한 것과는 달리 아직 신세계의 경우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지분을 정리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여야의 대선 후보 확정을 전후해서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을 반복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죠. 당국은 외국인들의 정치 테마주 매매와 관련해서 조사를 현재 하고 있다면서요. 예, 외국인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8거래일간 급락한 대선 테마주 370억 원치를 순매수한 사실이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이들 일부가 작전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외국인 테마주를 사들인 것 관련해서 작전 세력이 개입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이들을 이 정치 테마주를 대거 매입한 세력이 외국의 계좌를 개설한 국내 투자자, 즉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로또 이야기 좀 해볼까요? 로또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올해 200억 원이 넘었다면서요? 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232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5등이 가장 많이 안 찾아갔는데요. 약 280만 건의 당첨 사례가 있는데도 아직 안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등에 당첨된 3명도 수십억 원의 당첨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